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평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드디어 2026년 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올해 병오년은 붉은 말의 띠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뭔가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국내 코스피가 작년 연말에 이어서 올해 첫 거래일도 활기차게 시작하면서 드디어 4,300선에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올 한해도 국내 주식시장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있었던 국내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하게 살펴보면 연말께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소폭 좀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4.36% 상승하면서 지금 전고점을 뚫고 지금 4,300선에 안착하면서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강한 이 붉은 말의 해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한 해 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연간 기준으로 75%라는 이건 뭐 사실 과거에 이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36%를 기록하면서 뭐 미국 시장 대비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보였는데 지금 올해 연초 출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섹터 위주로 지난주에 상승세가 좀 가팔랐다고 볼 수 있겠고,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또 지난주에도 순매수 흐름들을 좀 이어가면서 이런 지수 대형주의 상승세를 좀 이끄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식시장이 지금 국내 시장 위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서학개미들에게 어서 국내로 돌아오라,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면 혜택 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다양한 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외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물론 그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이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갔던 이 환율이 조금은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뭐 국내 시장은 지수 관련된 대형주, 뭐 반도체 주식이겠죠, 위주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좀 보여진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요번 주에 보면은 이제 CES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뭐 연말에도 그렇게 크게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고요. 지금 연초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자금 집행이 좀 시작이 되니까 수급적으로 조금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여건들이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지난해에는 이 달러화는 상당한 약세를 보였거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10에서 시작했던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상당히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그런 한 해였는데,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뭐 작년 연초와 연말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끝났고, 오히려 뭐 가만히 냅뒀으면은 거의 1,500원에 육박할 그럴 상황이었는데, 일단 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지금 환율은 조금 하락했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좀 상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강한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아래쪽으로 향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좀 유연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가도 지금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또 트럼프가 또 주말간에 또 한 건 크게 했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잡아왔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원유 시장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금 가격이 그동안 가파른 상세를 보이다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큰 것 같고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던 코인 가격들이 지난주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가 주간 단위의 금융시장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좀 굵직굵직한 주요 이슈들이 있어서 하나둘씩 살펴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사실 웬만하면 저도 이 시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만은 조금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토요일 날은 좀 뉴스 잘 안 보고 주로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일어나서부터 이제 뉴스 보면서 이제 뭐 일요일 저녁에 있을 저 유튜브 방송 준비를 슬슬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 보고는 진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여러분 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미국 군인을 침투시켜가지고 생포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데려온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정말 트럼프는 우리의 상상을 정말 초월한다. 물론 그 트럼프 일기 때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분은 이른바 이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만들어내고 뭐 유통을 시키고 이래서 계속 경고는 했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잠자고 있다가 침실에서 지금 체포됐다고 하잖아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그 나라로 압송이 됐다? 이게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국가들도 이 논평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이 지금 특히 트럼프가 저렇게 강성인데 이런 요번 조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또 트럼프나 미국 눈밖에 날 거니까 그게 두렵고 그렇다고 이거를 옹호하자고 하니 아무리 이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정통성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가서 잡아온 거로 이건 주권 침해고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볼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누가 봐도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잡아간다? 이건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뭐 크게 반발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그 이후에는 아마 이번 일들이 또 어떻게 평가될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뭐 제가 이 정치 관련된 국제 정치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유튜버가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어떠한 함의가이고 어떠한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왜 했을까요? 왜? 근데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이 사람 참 정말 솔직한 사람인지 뭐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 베네수엘라에서 안전한 정권 이양이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우리 미국이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자, 그리고 또 얘기한 게 지금 베네수엘라면 사실은 현재의 원유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원유의 매장량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원유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 원유가 더 많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뭐 명분이 있긴 했지만 마약 어떤 퇴치를 명분 내셨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은 관세 매기어서 무역수지 격차를 줄일 거고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유가를 낮춰서
상쇄시킬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저유가를 원하고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종의 에너지 산업의 그 변화, 전통 화석 연료에서 뭐 친환경 그 연료 시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 의견이고, 계속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석유 석탄 더 채굴해야지, 그리고 그거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단가가 낮아지니까 왜 값비싼 천연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쓰냐, 값싼 그 지금 여전히 화석 연료가 남아 있는데,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기후의 어떤 악화, 야 이거는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현재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관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는 게 필수인데, 지금 물가를 낮게 유지시키려면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 형태가 아니라 결국 공급 측면에서 유가만 떨어지면 상당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원유 시장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트럼프의 성에는 안 차는 거죠. 트럼프는 내심 한 50불 이하 정도까지는 유가를 떨어뜨려야 미국이 인플레이션에서 좀 뭔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저금리를 밀어붙이면서 계속해서 이 미국 경제와 미국 금융시장, 자산시장을 달나라로 보내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를 축출하고 친미 성향의 정권을 만들어서 이 베네수엘라의 잠재해 있는 이 석유 원유들을 막 캐내 가지고 유가를 안정시키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유가에는 좀 불안 요인이 생길 수 있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결국은 원유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원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유가가 안정되면 사실은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이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또 파생될 수 있는 게, 지금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좋아할 사람이 두 명인 것 같아요. 한 명은 푸틴, 또 한 명은 시진핑인데, 왜냐하면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전쟁 중인 게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괜히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지금 땅 뺏어오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랑 이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이 마두로 잡아온 거랑 이게 뭐가 차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런 푸틴의 이른바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동안의 어떤 행태들이, 야 거봐 미국도 저러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푸틴은 내심 좋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반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였기 때문에, 이제 반미 성향의 뭐 미국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은 상당히 이제 요번 사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만 침공에 명분을 줄 수 있는 마찬가지 논리로, 아니 뭐 하물며 다른 나라 가가지고 대통령도 잡아오는 한국인데, 지금 중국은 대만이 원래부터 자기 나라였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원래부터 우리 중국이었는데 떨어져 있던 거 내가 가가지고 얘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가서 거기 뭐 대만의 대통령이든 대만의 정치인이든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잘못이냐. 미국도 그러는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결국은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나중에 결과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그쪽으로 풀고 싶진 않고, 결국 뭐냐면 이 국방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이제 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뭐 괜히 뭐라고 할까? 자다가 뭐 이렇게 재발질해서 그랬다고 해야 되나?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게 뭐 이준석 그 정치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김정은에도 대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수 있겠죠.
자기도 저렇게 축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약간 독재 형태의 어떤 정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도 한밤중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약간 또 군비 경쟁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방산시장 쪽에는 오히려 좀 호재가 되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면 제가 아까 금 가격 최근에 좀 조정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 가격이 하늘 높은지를 모르고 치솟 샀다가 지난주였나 살짝 그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금하고 은 가격이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저는 또 금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작년 연초부터, 재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구조적인 수요가 있고, 이 구조적인 수요의 근저에는 결국은 국가가 있다. 미국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브릭스 국가들이, 일종의 이 미국 탈달러화의 어떤 그 수단을 가지려면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금에 대한 소유 욕구가 계속해서 이 금 시장에서 이 공급 대비 수요의 초과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결국 금 가격은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서 왔던 건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저렇게 이제 트럼프가 그냥 예전에는 단순히 금융시장에서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흔히 말하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킨다던가 이제 이런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아예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버리잖아요. 이거를 이제 소프트 파워에 대변되는 하드 파워라고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에 무력으로 지금 진압을 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와, 이거 진짜 미국으로부터 빨리 독립해야겠다. 미국의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빨리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달러와의 대체의 수요로서 저는 이 금 가격이 상당히 다시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 코인 가격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작년에 코인이 처음으로 한 3년 만인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금 가격이 오른 대신 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약간 이제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 이전에 2년 동안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조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탈달러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저는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그 이하의 그 흔히 말하는 잡코인들, 알트코인들은 저는 그쪽은 잘 모르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는 코인은 그냥 비트하고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정도까지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다시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가 이번에 이 트럼프가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온 거에 대한 향후에 좀 예상되는 영향력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말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지금 국빈 방문을 했고요. 이게 아마 거의 몇 년 만인가?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게 9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기존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나요? 하여튼 상당히 오랜만에 국빈 방문인 것 같은데 시기도 시기긴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흑묘, 백묘 이런 거 쥐 잡는데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약간 실용주의 정도 많이 좀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이 흑묘 백묘로는 이 중국에서 얘기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지만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대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역시 우리나라 하면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게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참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운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다른 그 경제사절단도 지금 같이 갔잖아요. SK의 최태원 사장도 이제 간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이재용 뭐 등등등 그 대기업 총수들 다 지금 동반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이제 중국과의 그런 또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또 긍정적일 수 있고, 또 뭐 가장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알령 좀 이미 이제 약간 해제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TS가 완전체로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혹시 또 K-팝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의미 있는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요거는 이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일정인데, 어느덧 요번 주 6일 화요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매년 초에 있죠. CES가 매년 초에 있어서 라스베가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하고, 뭐 이 투자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워낙 CES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 해의 기술, 앞으로의 예상되는 그런 혁신 기술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텐데, 옛날보다는 CES의 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전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될 텐데, 요번에 CES에서의 가장 큰 트렌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지컬 AI라고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 죄다 이제는 그 AI가 기존에는 뭐 추론하고 뭐 학습하고 이런 거였다면 실제 얘가 활용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CES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면 다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LG도 홈 로봇을 뭐 출시를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좋고, 보면 다 로봇이에요. 다 로봇. 그래서 결국은 지난 연말에도 보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특히 지난해에 봤을 때는 이른바 10배가 넘는 그 텐베거 종목들이 로봇주에서 좀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이 또 CES를 통해서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결국 또 이 로봇들이 또 작동을 하려면 그 뒤에 또 반도체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지난주에 반도체 가격들이 상당히 다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차트를 보니까 지난주에 이 삼성전자만 좋았던 게 아니고,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뭐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TSMC 주가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TSMC를 TSMC 주가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해서 지난주 금요일 TSMC도 상당히 크게 올랐고,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대만 각권 지수도 그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AI뿐만 아니라 범용 디램에 대한 수요조차도 좀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시장이 지금 코스피 위주로 날아가는 이유도 그냥 사실은 결국은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종목에 대한 뭐 올해 예상이 여전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요 두 종목 말고는 다른 종목들은 좀 차별화가 심하고, 또 2차 전지는 다시 또 좀 안 좋아지고 해서 업종 간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올해도 좀 난이도 높겠다. 계속해서 이른바 차별화로 가기 때문에 같이 가면 좋은데,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특히 경제도 지난주에 우리 12월 수출 나왔는데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단 말이에요. 무려 13.4%에서 예상치 8%를 상회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거죠. 근데 그 나머지는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출은 좋지만 내수는 또 지금 부진하고, 그래서 올해의 시장의 또 화두는 역시 또 양극화, 또 차별화 아닌가. 그래서 잘 나가는 반도체와 이에 따른 수출 경기,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 내수 경기, 또 민간 소비,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인지 올 한 해도 좀 고민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올 한 해 전체로 봤었을 때 투자에 대한 전략과 아이디어는 제가 아직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거 뭐 쉽게 답을 딱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충분히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들 정리가 되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오늘은 세 가지 이슈 살펴봤죠.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CES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경제와 또 금융시장에 대한 예상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6년도 이제 새해가 바뀌어서 첫 주였고요. 올해 유튜브 채널 어떻게 또 운영해 갈지 저도 좀 고민해보고 있고, 올해는 좀 더 채널 운영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해볼까 저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컨텐츠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